안녕하세요. fun부중학교 2학년 학생 여러분, 현규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36강, 바로 고려의 대몽항쟁에 대해 공부할 시간입니다. 프린트는 38번 프린트고요. 교과서는 124쪽에서 125쪽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까지 어떤 내용 공부했죠? 네, 무신정권 시기에 일어났었던 하층민, 농민과 천민의 봉기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일단 무신정권 시기에 하층민, 그 농민, 천민 봉기가 활발하게 일어났던 배경에 대해 공부했죠. 무신정권의 그런 수탈, 토지 약탈, 거기다가 그 권력 쟁탈전으로 인한 지방 통제력 약화, 지방관들의 수탈, 거기다가 신분 질서의 동요, 신분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죠. 천민 출신의 지도자 이의민 같은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제도하는 걸 내가 왜 못해? 라는 생각이 사람들 사이에서 퍼졌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농민, 천민의 봉기는 대표적인 사례와 자료를 같이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자유민이었던 양인, 농민들의 봉기는 뭐가 있었죠? 네, 망이망소위의 반란이 있었죠. 이 망이망소위의 반란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네, 특수행정구역. 차별받는 특수행정구역, 그러니까 일반 행정구역인 군현에 비해 차별받는 특수행정구역 향부곡소에 살고 있던 차별받는 양인들이 일으킨 반란이죠. 똑같은 사람이다. 우리를 일반 행정구역 사람들이랑 차별하지 말아달라 라고 했었죠. 그래서 정부가 충수년으로 훈격시켜주는 척하면서 통수를 톡 때려가지고 반란을 진압을 했었죠. 그 외에 경상도 운문초전에서 김삼이 효심의 반란도 있었고요. 또 농민들의 반란이 이제 자유민, 우리는 똑같은 자유민이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싸운 거라면 그 인간임을, 우리 똑같은 인간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인간이 되고 싶어 일으킨 반란은 천민 출신의 반란, 천민들의 반란. 대표적인 게 뭐가 있었죠? 만적의 반란. 최충원의 개인 산업이었던 만적이 왕후장상의 시가 따로 있느냐? 신분 해방운동을 펼쳤었던 만적의 반란이 있었죠, 여러분들. 그런 자료랑 함께, 스토리랑 함께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 이 고려 무신정권의 그 몰락을 보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 그 고려 대외관계 배웠던 거 기억하세요? 초반에? 고려 초기 개혁적이고 자주적이고 진취적이고 고구려 계승의식을 가지고 있던 호족과 육두품이 지배하던 그 고려 초기에 누가 쳐들었어? 거란이 만든 요나라가 쳐들어왔었죠. 그래서 뭐 서희의 외교단판, 강감찬의 규주대첩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보수적이고 사대적이고 신라 계승의식을 가지고 있던 문벌귀족 지배기에 누가 왔어요? 여진족의 그 금나라. 그때 이제 뭐 윤관의 별무반, 동북구성 정벌, 이자겸의 금나라 사대 이런 거 공부했었죠. 그죠? 이제 그 대외관계가 약간 연장인데 이 고려가 이제 이 무신정권, 특히 그 최씨정권 있죠? 최충원의 아들 최후가 권력을 잡을, 최충원과 최후가 권력을 잡고 있던 그 최씨정권 시기에 북방에는 새로운 나라가 등장을 합니다. 당시 여기 고려가 있고요. 대외관계 보는 거야, 얘들아. 이 고려가 있고, 여기 누가 있어요? 고려, 문벌귀족들이, 아이고, 형님하고 사대했던 금나라가 있죠. 그죠? 그리고 이 금나라에게 이 중원지방, 화북지방을 빼앗기고 남쪽으로 도망간 남송이 있었죠. 이 동북아시아의 절대 강자는 금나라야. 고려건, 송나라건 다 금나라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상황이에요. 금나라에게 사대를 상황이었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누가 등장하느냐? 북방에 새로운 강자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몽골이에요. 몽골. 자, 여러분 그 몽고가 아닙니다. 몽골이 정확한 표현이야. 몽고는 여러분 일본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비하하는 표현으로 조센징이란 말을 쓰죠. 똑같은 말이야. 중국 애들이 그 몽골족을 비하하는 표현으로 몽고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몽골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아무튼 이 몽골이 딱 등장을 합니다. 징기즈칸이 이제 그 원래 몽골은 얘들아 하나의 나라가 아니었어. 그 몽골 안에 굉장히 수많은 부족들이 막 쪼개져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들끼리 막 치고받고 싸우는데 이 몽골 부족을 태무진, 나중에 칭기즈칸이라 불리는 태무진이 이 몽골 부족을 하나로 통합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몽골 부족이 이제 항상 알죠? 항상 이 유목민족들은 어디를 탐내요? 네, 먹을 게 풍족한 따뜻한 남쪽 지방, 이 중국의 그 드넓은 평야 지방, 중원지방을 탐낸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태무진을 중심으로 한 몽골족이 금나라로 쳐들어옵니다.
개박살나요. 금나라 그냥 후드로 패는 거야. 그래서 마침 이 금나라가 으악 이러고 있었는데 금나라가 신나게 쥐어 터지는 틈을 타서 금나라 밑에 있던 원래는 이제 얘들이 원래 강제였다가 금나라 밑에서 금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던 거란족 기억나죠 여러분들? 이 불쌍한 거란족들이 기회는 이때다. 금나라가 맛이 가고 있는 틈을 타서 금나라의 지배를 벗어나자 그래서 탈출을 감행합니다. 근데 애들이 어디로 오느냐? 이거 웃긴 놈들이야. 가장 만만한 나라가 어딜까 봤더니 고려인 거예요. 그래서 이 거란족들이 고려로 가자 이래가지고 고려로 도망을 쳐옵니다. 무단으로 침입을 한 거죠. 그리고 어디로 오느냐? 이 고려에 여기 서북방 지역에 여기에 강동성이라고 하는 성이 하나 있거든요. 강동성. 여러분 그 지도에다가 그리는 거예요. 이제 강동성, 강동원 아닙니다. 강동성이라고 하는 성이 하나 있어요. 이 성을 무단으로 점령을 한 거야. 그리고 거란족들이 이제 우리 여기서 독립할 거야. 이제 여긴 우리 땅이야. 라고 딱 우리 고려의 강동성을 무단으로 점거한 겁니다. 여러분 고려 입장에서 이거 용납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래서 고려 입장에서도 이걸 이제 용납할 수가 없으니까 좀 아래다가 적을게요. 고려를. 이 고려 정부가 이 강동성을 무단으로 점거한 거란족을 몰아내기 위해서 군대를 보냅니다. 근데 마침 또 누구도 오느냐? 몽골 입장에선 여러분 금나라나 거란족이나 자기의 지배 아래에 있어야 되는 애들이란 말이야. 정복의 대상이잖아. 근데 지금 이 정복의 대상이 도망을 쳤잖아. 그래서 몽골도 이 거란을 때려잡기 위해서 이 강동성으로 추격군을 보냅니다. 자, 이 강동성을 무단으로 점거한 거란족을 진압하기 위해서 고려와 몽골군이 함께 이 쳐들어온 강동성을 점령하러 쳐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려와 몽골의 연합부대가 만들어진 거죠. 실제로 딱 만났어 고려랑 몽골군이. 그래서 이제 말하는 거야. 너흰 여기 왜 왔냐? 너흰 여기 왜 왔냐? 했더니 서로 이야기해보니까 어때? 목적이 같은 거야. 고려랑 몽골 다 누굴 노리고 있는 거야? 강동성을 무단으로 점거한 거란족을 잡기 위해 온 거잖아. 그래서 우리의 적 같으니까 우리 같이 싸우자. 그래서 고려랑 몽골이 이때 연합군을 만들게 돼요. 자, 첫 만남은 어때요? 이 고려와 몽골의 첫 만남. 이게 바로 강동성 전투거든? 강동성에 있는 거란족과 싸우는 첫 만남 어때요? 나쁘지 않죠? 처음부터 싸운 게 아니야. 처음엔 둘은 연합군을 맺은 그러니까 연합군 같은 팀이었어요. 자, 강동성 전투 거기다가 이제 좀 상황을 적어봅시다. 몽골과 고려가 어떻게 한다? 거란을 물리치기 위해서 연합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뭐 거란족을 쉽게 격퇴합니다. 이미 그 옛날의 거란족이 아니야. 그래서 거란족을 굉장히 쉽게 격퇴를 해요. 그리고 이 기회에 고려랑 몽골이 우리 이번 기회에 한번 잘 지내보자 라고 하면서 외교 관계를 맺게 됩니다. 외교 관계를 수립하게 돼요. 자, 그리고 서로 뭘 맺느냐? 형제의 맹약을 맺어요. 이제 우리는 형제다. 자, 근데 여러분 형제라고 하면 누가 형이고 누가 동생일까요? 당연히 여러분 힘센 놈이 장땡이라고. 설마 고려가 야 내가 형이야 몽골로 동생이야 이러진 않아요. 그러진 못한단 말이야. 당연히 몽골이 형이 되고 고려가 아우가 되는 이제 형님 동생하는 사이로 알게 됩니다. 근데 이 몽골은 여러분들 형은 형인데 완전 개쓰레기 생양아치 형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또 참 신기한 게 형이나 그러니까 오빠가 있는 애들한테 물어봐요. 야 형이랑 친해? 오빠랑 친해? 이러면 아씨 웬수래고 막 되게 여러분 형이랑 오빠랑 사이가 안 좋은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나이 차이가 적은 연년생일수록. 그렇게 사이 안 좋은 그 형을 왜 싫어하냐 그러면 맨날 우리 형 우리 오빠 뭐내 돈 뺏어가고 돈 뜯어가고 막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야. 몽골은 형은 형인데 정말 나쁜 형이었어요. 뻑하면 동생한테 와가지고 동생아 돈 줘, 동생아 나 뭐 필요해 뭐 줘 하고 맨날 동생을 삥 뜯어가는 거야. 몽골의 과도한 요구, 갑질을 하는 거예요. 형이라는 이유로 동생을 도와주지 못할 망정 맨날 동생 삥만 뜯어가는 거야. 몽골의 과도한 곡물 요구. 맨날 올 때마다 쌀 갖고 와라, 뭐 갖고 와라 이러는 거야. 고려 입장에서 당연히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근데 고려 입장에서는 얘네한테 뭐라고 해? 못해? 못해요. 당시 몽골은 진짜 여러분 그 전 세계에서 가장 넓은 땅을 지배한 게 몽골 제국이에요. 어마어마한 강자였단 말이야. 고려가 금나라가 무서워가지고 금나라에게 4대했잖아. 근데 그 금나라가 쪽도 못 쓰고 그 몽골에 두드려 맞는 걸 보고 있었단 말이야. 생 라이브로. 그 상황에서 어떻게 형!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거 어떻게 합니까? 고려도 짜증은 났어도 그냥 무서우니까 달라는 대로 다 주고 있었어.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 당시 이제 몽골 사신이 또 왔어요. 몽골 사신이 고려로 오는 건 고려에 굉장히 불행한 소식이야. 얘들이 오는 이유가 뭐야? 동생 삥 뜯어가려고. 그 당시 이제 고려를 삥 뜯기 위해 왔던 몽골 사신이 누구였냐? 저고여입니다. 이름이 좀 이상하죠? 저고여 이런 저예요 이런 것도 아니고 저고여가 옵니다. 근데 이 저고여가 또 고려 와가지고 신나게 고려를 막 삥을 뜯은 다음에 두둑히 챙겨가지고 이 몽골로 돌아가는 길에, 그러니까 이 고려의 국경을 넘어서 몽골로 돌아가는 길에 암살당하는 사건, 몽골 사신 저고여가 피살당하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여러분들. 한 나라의 외교관이 그 나라에 방문하고 돌아가는 길에 그 나라에서 살해당한 거야. 딱 국경 넘어가기 직전에 압록강 부근에서 그게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참 이상한 게 이 몽골 사신 저고여가 그 피살당한 근처에 고려 군복, 고려 군인들이 쓰는 고려 군인들의 갑옷과 무기가 보란 듯이 흩어져 있어. 마치 범인은 고려 군인들라는 걸 보여주듯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이거 누가 봐도 수상한 거 아닌가요? 그 몽골이 바로 따져. 야, 어떻게 된 거야? 야, 동생,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형이 뭐 좀 달라고 그런다 그래서 형이 보낸 사신을 죽여! 그러니까 고려 입장에서 어때? 억울해. 형님, 저희 진짜 아닙니다. 저희가 만약에 저고여를 죽였다고 하면은 왜 이렇게 증거를 남기겠습니까? 저희 진짜 억울합니다. 아니라고 했어요. 범인은 누구였냐? 오늘날 역사학자들이 추측하기에 정확한 건 아니지만 금나라일 것이다. 금나라 입장에선 여러분들 자기를 따르는 자기의 꼬봉인 고려가 이 몽골에게 완전 넘어가 버리면 자기밖에 남는 게 없잖아. 이 고려가 뒤에서 몽골을 좀 괴롭혀주고 이래야 금나라가 안전해지는데, 그래서 우리 역사학자들은 이 금나라 애들이 몽골과 고려 사이를 완전히 갈라놓기 위해서 이 저고여를 죽이고 고려 군복 그 고려인들이 따라가는 그런 조작된 증거를 내려놓았다라는 게 오늘 역사학자 추측이에요. 그럼 그거를 몽골은 몰랐을까 얘들아? 아니 바보 아니야 얘들아. 몽골도 알아. 딱 봐도 이거 조작된 증거네 알아. 근데 알면서도 몽골은 고려를 압박합니다. 왜냐? 여러분 항상 생각해봐. 거란, 여기 북방을 거란이 지배할 때 거란의 주 타겟은 송나라였죠. 그죠? 그때 거란이 송나라를 쳐들어가기 전에 고려를 압박했습니다. 왜? 이 메인 메뉴인 이 중국을 쳐들어갈 때 후방에서 고려가 날뛰면 안 되잖아. 후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고려를 쳐들어왔었죠. 그죠? 몽골도 마찬가지야. 몽골의 주 목적은 쪼따만한 고려가 아니에요. 이 몽골은 유럽과 중앙아시아랑 중국이 주요 그 목적이었단 말이야. 근데 몽골이 목적을 중국이라든가 중앙아시아, 유럽으로 쳐들어갈 때 고려가 뒤에서 후방을 교란하면은 몽골도 신경 쓰인단 말이야. 그래서 몽골 입장에서도 언젠가 한 번은 고려를 좀 밟아놔야겠다. 우리 후방을 안정화시키게 밟아놔야겠다는 목적이 있었어요. 내가 말하는 증거가 뭐냐? 몽골이 이제 이 저고여 피살 사건으로 바로 쳐들어왔을 것 같죠? 아니에요. 저고여가 죽은 다음에 6년 있다가 쳐들어와요, 몽골은. 그럼 그 전까지 뭐 했냐? 그 전까지 금나라 신나게 밟아주고 중앙아시아랑 유럽으로 신나게 영토를 넓히다가 이쯤에서 한번 고려 한번 밟아줘야지 하고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참 이게 참 국가 간에 그런 게 있죠. 여튼 그래서 이제 결국엔 몽골이 후방 안정화 작업, 특히 금나라랑 고려 간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고려를 밟아버리기 위해서 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나라가 위치상으로 굉장히 절묘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항상 고통을 당해요, 우리나라는. 자, 이제 이래서 고려와 몽골의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몽골이란 이 존재는요, 여러분, 나가 이제 말했죠. 전 세계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고요. 정말 싸움의, 그러니까 전쟁의 달인들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그 샤브샤브 아십니까? 샤브샤브? 그것도 몽골 애들이 나온 거야. 근데 여러분, 몽골 애들은요, 유목민족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말에서 이제 태어나고 죽는 애들인데, 얼마나 긴 맛을 뛰어나면 말 위에서 먹고 자고 잠도 자요. 그 애들은, 여러분, 기마병이, 유목민족의 기마병 위주잖아. 한 명의 몽골 병사가 말을 대여섯 마리씩 끌고 다녀요. 왜? 말 타고 막 다니다가 이 말이 지치잖아? 옆에 있는 말로 옮겨 타. 그것도 이 말이 지치면 옮겨 타요. 밤에는 말 위에서 잠을 자. 그리고 그 식사할 때는 말고기를 말린, 그 샤브샤브 고기 있죠? 말린 그 말고기들을 물에 끓여가지고 빨리 푹 먹고 다시 또 움직여요. 이게 왜 무섭냐면은, 당시 이 몽골 애들은 여러분 주요 그 타겟이 중앙아시아랑 유럽이었거든? 그래서 유럽이랑 중앙아시아 애들이 이제 몽골군이 쳐들어옵니다. 거리가 얼마나 돼? 뭐 이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 몽골군이 여기까지 올 때 얼마나 걸릴까? 보통 말 타고 오면 한 일주일 거리니까 일주일 정도 걸리지 않을까요? 하고 그럼 일주일 있다 쳐들어올 거니까 준비하자. 그럼 다음날 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말을 한 마리씩 끌고 다니니까 말 타다가 또 힘들면 자야 되고 이러잖아. 몽골은 그런 개념인가? 그냥 365일 계속 말 타고 움직이니까 기동력이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얘기 잠깐 해주는 게 몽골이 얼마나 싸움을 잘하냐? 사람이 공포를 어디서 느끼게 해요? 소리에서 느껴요, 얘들아. 그 몽골은 화살을 쏠 때도 전략이 뛰어난 건데, 그 화살 알죠? 이 사람을 죽이는 뾰족한 화살. 이 화살은
3분의 2만 써요. 그럼 나머지 3분의 1은 뭘 쓰냐? 살상용 화살이 아니야. 앞부분이 동그래. 동그랗고 구멍을 뚫어놓은 화살을 쏩니다. 이 화살을 맞아봤자 안 죽어요. 그럼 뭐야? 이 화살을 뭐로 쓸까? 이렇게 동그란데 구멍이 뚫려있는 화살을 뺑 쏘잖아. 그럼 바람 때문에 슈악 하는 그 귀를 찢는 소리가 나. 근데 봐봐, 이걸 섞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막 싸우다가 이 화살이 날라올 거야. 빽 소리가 나. 옆을 딱 보면은 동료가 이 화살 맞고 죽어 있는 거야. 근데 사람 어떻게 생각해? 헉, 저 소리만 들리면 사람이 죽는구나. 죽음을 부르는 소리다. 이래가지고 나중에 이 화살만 소리 날리는 빽 이것만 쏴도 적군이 날아서 도망가 버리네. 그런 일이 생기고요. 몽골 애들은 특히 기마병 속도가 너무 빨라. 유럽 애들은 여러분 그 당시에 유럽의 기사들 아십니까? 그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무쇠로 무장한 그 유럽의 그 잘 나가는 기사들이 몽골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 그 유럽의 기사들은 갑옷 무게만 100kg예요. 혼자서 입지도 못해. 한번 넘어지면 못 일어나요. 여러분 그 기사들은 되게 막 멋있는 게 아니야. 넘어지면은 우왕 이러고 있어요. 근데 몽골 애들은 갑옷을 안 입어. 이런 면옷을 입어요. 그리고 장점은 뭐냐? 말을 탄 상태에서 활을 쏩니다. 말 탄 상태에서 쏘고 빠지고 해요. 그러니까 이 느린 유럽의 100kg짜리 갑옷 입은 애들이 우와 돌격 이러면 몽골 애들은 뭐야 저 바보들인가? 이러고 쏘고 빠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몽골이 아시아, 유럽 전체를 지배했던 거예요. 거의 서유럽 직전까지 가는데 내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한 이유는 뭐냐? 그런 몽골은 자비가 없어 얘들아. 몽골은 자기에게 반항하는 나라는 말해요. 개, 돼지, 씨 한 마리 남기지 마라. 그 나라에 흔적조차 남기지 마라라고 하고 아예 반항한 애들이 그 씨를 밟아버리는 잔인무도한 애들인데 그 몽골을 상대로 여러분들 무려 40년을 싸우고요. 그 몽골을 상대로 나라를 지킨 몇 안 되는 몽골과 전쟁을 하고 나라를 유지한 진짜 몇 안 되는 나라가 고려입니다. 그럼 고려는 이 잔인무도하고 이 막강한 몽골을 상대로 어떻게 40년을 버텼고 어떻게 나라를 유지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되게 자랑스러운 거야 얘들아. 자 전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쌤이도 전쟁 이야기를 좋아해서 좀 신났어요 여러분들. 이게 사실 시간만 좀 많으면 더 많은 걸 얘기해 줄 건데 자 지금 어쨌건 여러분 배경 봤습니다. 고려랑 몽골이 어떻게 해서 만나게 됐느냐. 강동성 전투 그리고 이 몽골이 이제 이 몽골 사신 저고요가 죽었다는 걸 빌미로 고려로 쳐들어옵니다. 후방 안정화 작업의 일환으로 고려로 쳐들어옵니다. 그러면서 고려와 몽골의 전쟁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자 보시면 대몽항쟁, 몽골과의 전쟁이라고 나오는데 그 빈칸에다가 이제 써볼게요. 자 그러면 몽골과의 싸움을 어떻게 대비했느냐. 이거는 고려의 지배층과 피지배층으로 나눠봐야 되는데 당시 고려의 지배층이 누구였죠 여러분들? 최씨 정권, 최충원의 아들 최후 기억나요? 최충원이 교정도감과 도방을 만들었고 그 아들인 최후는 정방과 서방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때 내가 이야기했어. 몽골이 쳐들어와서 강화도로 천도하고 판별초를 만들었다. 그 최충원의 아들 최후를 중심으로 한 최씨 무신정권 이 지배층으로 있던 시대예요. 이제 몽골이 쳐들어온 거야. 근데 여러분 말했지만 이때 이제 최씨 정권 야 어떻게 할 거냐? 몽골과 싸울 거냐 항복할 거냐 이제 논의를 벌이는데 최씨 정권의 선택은 뭐였을까? 싸우자는 거였어요. 그럼 왜 얘들이 싸우자고 했느냐? 이건 뭐 나라, 야, 이거 역시 뭐 뽀대난다, 멋있다, 이런 게 막 애국심 그런 게 아니라 얘들은 태생이 뭐야? 무신이잖아. 무신 정권. 무신은 뭐예요? 군인이야. 군인은 뭐 하기 위해 있는 존재죠? 그죠? 적이 쳐들어왔을 때 싸우는 게 군인이에요. 근데 그런 싸우는 군인들이 적이 쳐들어왔는데 항복을 한다? 그럼 더 이상 권력을 잡을 수 있니 없니? 없어. 권력을 잡을 명분이 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무신 정권이다 보니까 적이 쳐들어왔을 때 싸운다는 선택지 말고 없는 거야. 왜? 항복하는 순간 권력을 잡을 명분이 사라지니까. 그래서 싸우려고 하는데 얘들도 알아. 몽골과 정면 승부를 해서 이길 가능성이 없다는 걸. 그 당시 전 세계 어떤 나라도 몽골과 정면 승부로 이긴 역사가 없어요. 그래서 얘들 어떻게 하느냐. 정면 승부로는 답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하자? 적의 약점을 공략하자. 몽골의 약점이 무엇이었을까? 몽골은 유목민족, 기마민족입니다. 말에서 태어나서 말에서 죽어요. 근데 얘들은 평생 말만 타다 보니까 뭘 모르냐? 바다를 몰라. 얘들은 바다라는 개념을 몰라요. 얘들은 그 물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 몽골은 수군이라는 개념이 없어. 몽골은 물을 건널 줄을 몰라요. 배를 만들 줄을 몰라. 그래서 얘들은 몽골이 건널 수 없는 곳으로 가자. 어딜까요? 근데 바다를 맞잖아. 몽골은 바다를 건널 수가 없다. 바다 건너 뭐가 있죠? 섬. 섬으로 가자. 그럼 어디로 갔냐? 개경, 수도 옆에 어떤 섬이 있냐? 강화도 있죠, 여러분들. 강화도. 그 강화도로 수도를 옮기고 여기서 이제 장기항전을 벌이자라고 생각합니다. 평지에서는 상대가 안 되니까 저 몽골 기마민족이 쳐들어올 수 없는
바다 건너 섬, 강화도로 가자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섬이 수도가 된 건 이때가 처음이에요. 처음입니다. 섬이 수도가 된 거는. 강화도 위치가 어딘지 아시죠, 여러분들? 그 인천 옆에 강화도 섬 있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지도에도 나옵니다. 여기 띄워드릴 건데, 거기 제가 강화천도 이래가지고, 고려는 내륙에서 몽골군과 싸우는 것이 힘들다고 판단해서 수도를 개경해서 강화도로 옮겼다 해서 여기 지도 나와 있죠? 여기가 강화도거든요. 이 강화도의 장점이라는 건 뭐가 있을까? 일단 말했듯이 사방이 바다. 몽골군이 건너올 수 있다 없다? 몽골군이 건너올 수 없다. 그리고 강화도 섬이잖아. 근처가 뭐가 있어? 바다잖아. 바다는 얼어요, 안 얼어요? 바다는 한겨울에도 얼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지 않으니까 몽골군이 절대 건너올 수가 없고요. 또 이 강화도가 알겠지만 서해안 지방이에요. 서해안 지방. 해안선이 굉장히 복잡하고 물살이 굉장히 빨라. 그러니까 어설픈 배로는 건너올 수조차 없는 거예요. 몽골인들의 그 배 만드는 기술로는 도저히 건너올 수도 없는 그런 곳이었고, 또 근데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근데 쌤, 이 쪼따만한 섬에 있어봤자 굶어 죽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어떻게 버텨요? 여러분, 강화도는 생각보다 넓고요. 강화도가 평지가 엄청 많아요. 여기서 뭐가 가능해? 농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자급자족이 가능해. 그러니까 사방과 고립돼 있더라도 이 속에서 농사를 지어서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섬이야. 사방이 얼지 않는 바다야. 거기다가 물살도 빠르고 해안선도 복잡해. 몽골 애들은 절대로 건너올 수 없어. 거기다가 식량을 자급자족할 수도 있어. 최고의 그런 요새죠. 그래서 옮겨갑니다. 근데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 쌤, 이 강화도로 건너갈 수 있는 건 제한돼 있잖아요. 맞습니다. 강화도로 누가 건너가냐? 고려의 그 최씨 정권을 따르는 그 고려 지배층들 있죠. 귀족들, 지배층들만 건너갑니다. 그럼 나머지 백성들은요? 거기에 대한 대답은 뭐였느냐? 백성 여러분, 알아서 살아남으세요. 진짜 얘들아, 이거 진짜 최고시킨 거야. 백성들은 알아서 산과 뭐 산골짜기나 성으로 들어가서 알아서 살아남아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게 뭐 거룩한 목적으로 우리 고려의 자존심 이런 게 아니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옮겨간 거고, 백성들을 딱히 돌볼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전쟁이 꽤 길어지거든요. 그 전쟁하는 과정에서 최씨 정권을 포함한 고려의 지배층들이 부처님의 힘으로 이 몽골놈들을 몰아내보자 라 그래서 뭘 만드냐? 오늘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도 기록되어 있는 팔만대장경 들어봤나요, 여러분들? 팔만대장경? 오늘날의 경남 합천 해인사에 보관되어 있는 이 팔만대장경을 만듭니다. 팔만대장경을. 여러분, 이 팔만대장경은 어마어마한 문화유산이에요. 여러분, 그 고려와 몽골이 40년을 싸우거든요. 근데 이 팔만대장경을 만들었던 기간이 얼마냐? 38년입니다. 38년 동안 만들어요. 이거 목판 인쇄물이거든요. 왜 팔만대장경이냐? 그 나무 목판이 8만 판이야. 38년 동안 8만 판의 목판을 만든 겁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기록한. 근데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이거 정신 나간 거 아니냐고. 지금 나라의 운명을 걸고 저 세계 최강의 몽골이랑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전쟁에 들어가는 돈도 아까워 죽겠는데 이런 쓸데없는 짓거리를 하고 있냐고. 이 돈으로 무기를 사고 갑옷을 사고 이래야지. 이게 무슨 국력 낭비냐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오늘날의 관점으로 그 시대를 판단하면 안 돼요. 그럼 왜 이런 짓을 했느냐? 이건 여러분들, 그 시대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거죠. 지금보다 더 종교의 영향력이 컸던 시대잖아. 그러니까 진짜 그 백성들 생각해봐. 그 지배층들은 강화도로 도망가 버리고 알아서 이 세계 최강의 몽골군이랑 살아남아야 되는데 얼마나 그 불안하고 마음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백성들의 마음, 그 고려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민심 통합 차원인 거야. 봐라! 이 어마어마한 목판 인쇄물, 부처님의 말씀을 보아라. 이제 부처님이 우리 고려를 도와서 저 몽골놈들을 몰아해줄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의 일종의 그 통합, 고려 백성들의 민심을 안정시키는 민심 통합책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국론 하나 정립시키기 위한. 아무튼 지배층은 강화도로 천도에서 장기항전 체제를 갖추었고 팔만대장경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럼 그 밑에 있는 실제로 몽골군이랑 싸운 건 고려의 민중들입니다. 고려의 민중들이 실제로 싸웠어요. 주로 여러분들 고려는 하층민, 차별받고 고통받던 하층민들의 항쟁이 굉장히 두드러졌습니다. 주로 누가 싸웠냐? 부곡민. 부곡 기억나죠, 여러분? 전 시간에 망이망숙이란 기억나죠?
일반 행정구역인 군현에 비해 차별받는 특수행정구역 향부곡소. 그런 이제 특수행정구역 부곡,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 민이나 자유민도 되지 못한 천민과 노비들, 이런 차별받는 특수행정구역에 사는 차별받는 양인 천민들이 나라를 위해 싸웠다고 하는 겁니다. 하층민의 항쟁이 굉장히 두드러져요. 대표적인 그 항쟁을 몇 개만 살펴보면은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봅시다. 하층민의 항쟁, 이렇게 볼게요. 대표적인 사례 몇 개, 두 가지만 알아두면 돼요. 몽골과의 항쟁은 얘들아 가볍게 보면 돼요. 여기 어렵게 안 나와. 되게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처인성 전투입니다. 이게 어디냐면 용인의 처인부곡이라는 곳에서 일어난 거예요. 용인 어딘지 알죠, 여러분들? 용인, 경기도 용인, 거기 말하는 거야. 용인에 차별받는 특수행정구역 처인부곡이라는 곳에서 처인성이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몽골군이 쳐들어온 거야. 근데 이제 귀족이라든가 높은 나리를 다 도망가고 차별받던 이 부국민들만 남아서 나라를 위해 싸웁니다. 이 부국민들을 이끌던 사람이 바로 누구였느냐? 이 몽골과의 항쟁에서 나오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 고려판 이순신이라고 보면 돼요. 고려판 이순신, 바로 승려 김윤후였습니다. 이 김윤후라고 하는 승려가 이 부국민들을 이끌고 몽골군이랑 싸웁니다. 이겼을까 졌을까? 놀랍게도 이겨요. 대승을 거둡니다. 이때 김윤후가 쏜 화살에 당시 몽골군을 이끌던 몽골군 최고 사령관 살리타라고 있었거든요. 살리타. 이 사람이 죽어요. 이게 되게 대박인 게, 여러분, 몽골 애들은 어떤 풍습이 있냐? 지휘관이 죽으면 무조건 전쟁을 일단 스톱하고 돌아갑니다. 무조건 돌아가요. 여러분, 나중에 아까 내가 말했지, 몽골 애들이 주요 타깃이 유럽이라고 했잖아. 근데 왜 유럽을 끝까지 안 밀었느냐? 못 민 게 아니라 안 민 거야. 유럽, 거의 서유럽을 딱 넘어가려는 순간에 징기즈칸이 죽어요. 그래서 나가 있던 사령관들이 징기즈칸이 죽었네? 원래 말했잖아, 최고 지휘관이 죽으면 돌아가요. 무조건. 이게 몽골의 고유 풍습이거든? 그래서 군대를 끌고 돌아갑니다. 이때 징기즈칸이 몇 년만 더 살았으면 서유럽도 끝났어, 얘들아. 그때. 아무튼 최고 지휘관이 죽으면서 몽골군은 돌아가게 됩니다. 정말 기적적인 승리를 거둔 거죠. 그러니까 차별받던 부국민들이 승리를 거둔 거예요. 이때 이제 여러분들 강화도에서 띵가띵가 하던 최후, 띵가띵가는 여러분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당시 강화도에 있던 최씨 정권은 뭐 했느냐? 백성들아, 화이팅! 열심히, 산과 산성에 들어가서 열심히 싸워, 화이팅! 이러고, 자기들 안전하니까. 그리고 몽골군이 열심히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몽골군이 물러가면은 배를 보냅니다. 왜? 백성들을 위로하고 백성들에게 식량을 전달해 주려고요? 아니요. 삥 뜯으려고. 자, 몽골군 나갔지? 자, 빨리 세금 내! 이러고 이제 세금 걷어먹고서 놀고 그랬어요. 근데 아무튼 그런 최후 입장에서 이런 승리는 얼마나 기특해. 자기를 대신해가지고 몽골군에 물리친 거잖아. 그래서 최후가, 야, 김윤후, 너에게 상을 주겠다. 근데 김윤후가, 나의 공이 아닙니다. 저는 한 게 없습니다. 이 처인부곡 사람들이 다 공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공을 처인부곡에 돌리고 최후가 내려준 상들도 다 이 부국민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래서 결국 최후가 더 기특하게, 야, 이런 기특한 애가 있냐 해가지고 최후가 김윤후를 장군으로 삼아줘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대표적인 또 하나의 전투가 뭐냐면 충주성 전투. 충주 어딘지 기억나요, 여러분들? 강개토 대왕의 아들인 장수왕이 여러분들 백제 한성을 함락시키고 충주 지방까지 내려가서 중원 고구려비를 만들었잖아요. 그 중원 고구려비, 다른 말로 충주 고구려비, 그 중원 고구려비를 만든 거기가 충주예요. 충주. 중원이라고도 하네. 충청도 거기 지방. 거기서 전투가 벌어지는데, 이때도 여러분들 충주에 누가 살고 있었냐? 이 충주성에도 이제 귀족들도 살고 있었을 거 아니야. 몽골군이 쳐들어온다 하니까 이 충주성을 지켜야 되는 관리, 지방관, 귀족들 다 도망갔어. 누구만 남았냐? 노비들만 남아있는 거야. 이 노비들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 노비들을 이끈 게 또 누구냐? 또 김윤후예요. 김윤후가 당시에 여기로 또 이제 발령을 받았거든. 그래서 이제 김윤후가 이 충주성에 있는 노비들을 이끌고 몽골군과 싸웁니다. 자, 근데 여러분, 노비들 입장에서는 싸울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죠. 맨날 자기들의 말하는 짐승 가축이라고 무시하던 그 높은 나리들은 다 도망가 버렸는데, 그 김윤후가, 너희가 나와 함께 목숨 걸고 싸워서 저 몽골군을 물리친다면 내가 너희를 자유민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러니까 노비에서 해방시켜주겠다라고 한 거야. 그럼 말하겠죠. 말로만? 너 그 말로만 하고 나중에 입싹 닦는 거 아니야? 그래서 김윤후가 파격적으로
몽골군이 몰려오기 전에 이 성에 있는 노비들을 불러 모은 다음에 난 진짜다 하고 노비 문서를 모아놓고 불태웁니다. 자기 마음대로 일단. 봐라! 난 선포상이다. 일단 불태우겠다. 너 이제부터 자유민이다. 근데 너희가 자유민이 되었는데 여기서 죽으면 끝이다. 자유민으로 평생 자유를 누리고 싶으면 저 몽골군을 물리쳐야 한다. 이래가지고 이 노비들 어때요? 자유민이 되었잖아. 그래서 이 노비들이 사기가 100배에서 몽골군을 상대로 승리를 거둡니다. 대단한 거죠. 그리고 이제 김윤우가 편지를 써요. 최후한테. 이러이러해서 제가 노비 문서를 불태우고 몽골군을 물리쳤습니다. 되게 대단한 게 나를 벌하시려면 저를 벌하시되 어쨌건 마음대로 노비를 불태웠잖아. 이 노비들은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이 노비들만큼은 자유인으로 인정해 주십시오. 라고 했어. 그래서 최후가 너 기특하다 해서 김윤욱에도 상을 내리고 이 노비들의 그 신분도 자유인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참고로 처인 부곡도 정식 9년으로 승격돼요. 차별받는 양인들이었잖아. 정식 9년으로 승격돼. 그러니까 처인에 살고 있던 그 부곡민들은 정식 일반 9년이 되었고 충주성의 노비들은 자유민이 되었습니다. 김윤우가 승리를 거둔 거죠. 노비 문서를 불태웠던 이런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당시 그 고려에 쳐들어왔던 몽골의 유명한 장군이 뭐라 그랬냐면은 다른 나라를 쳐들어갔을 때는 다른 나라는 군인들이 나와 싸우는데 이 나라 고려는 모두가 나와 싸운다. 그러니까 모두가 싸운다. 그러니까 뭐 군인, 백성, 천민, 노비 할 거 없이 온 나라가 다 싸운다 이거예요. 다른 나라는 군인들만 나와 싸우는데 백성도 도망만 가는데 이 나라는 백성이고 노비고 안 가리고 다 싸운다 이거예요. 독종들이라 이거죠 여러분들. 우리는 독종이에요. 진짜 독종입니다 여러분들. 그 몽골을 상대로. 여기 그 뒷장에도 나오지만 그 뒷장 넘겨보시면 고려의 끈질긴 저항 이래가지고 처인성 전투 뭐 이런 거 자료가 나와 있죠. 여기 그림 처인성 전투 보면 딱 스님 한 분이 활을 딱 쏘고 있죠. 이 스님이 김윤호예요. 이 처인성 전투 기록과 이런 사진들도 같이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여러분 잠깐 뒷장 본 김에 뒷장에 그 개념하기 오른쪽 아래에 빈칸 채우기 개념 확인하기 문제 위에 사료 읽기 대몽항쟁의 두 얼굴 있죠. 여기 보시면 최씨 정권의 강화도 생활 나오죠. 최후가 왕족 고관들을 불러 자기 집에 잔치를 열었는데 비단으로 산더미까지 장막을 만들고 가운데 그네를 메웠다. 악공 1350명이 모두 허렇게 단장하고 뜰에서 연주하니 이게 뭔 짓거리야 얘들아. 그러니까 지배층은 이렇게 놀고 먹을 때 실제 몽골과 싸운 거는 고려의 일반 민중들 특히 그 중에서 차별받던 하층민들이었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고 전투는 굉장히 많아. 근데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이 정도만. 자, 그럼 이 고려의 이런 대몽항쟁의 결과는 무엇이었느냐? 그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여러분, 이 전투는 1231년부터 1270년, 40년 동안 몽골이 몇 번 쳐들어왔냐? 8번 쳐들어왔어요. 1차부터 8차까지. 근데 이제 이렇게 정말 우리 백성들은 끈질기게 싸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대몽항쟁의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대몽항쟁의 결과를 살펴보러 갈게요. 자,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고려와 몽골이 전쟁을 벌이게 된 배경 봤죠? 강동성 전투, 몽골 사신 저고여 피살 사건 배경 봤고요. 전개 봤습니다. 1231년부터 1270년 40년간 8번 몽골이 쳐들어옵니다. 이런 몽골의 침략에 대해서 고려 정부가 어떻게 대항을 했는가? 지배층과 민중 나눠봐야 한다고 했죠. 지배층의 최씨 정권 어떻게 했죠? 강화도로 천도에서 몽골이 건너올 수 없는 강화도로 천도에서 장기항전 태세를 갖추고 띵까띵까 그리고 팔만대장경 부처님 힘으로 나라를 구하자 팔만대장경 만든 거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싸운 건 고려의 민중들 그 중에서도 차별받던 하층민, 부국민, 천민, 노비들이 싸웠다. 굉장히 많은 전투가 있지만 여기서는 그냥 그 용인, 처인 부곡, 처인성 전투, 충주성 전투 이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 김윤우 공통적으로 김윤우라는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김윤우가 이제 그 용인 처인성에서는 부국민들과 싸우고 충주성에서는 노비들과 싸웠다. 몽골을 물리쳤다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40년간 8번의 전투 이 대몽항쟁의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말하면 야 쌤 그럼 우리가 이 몽골 다 물리치고 이 몽골 정복하고 와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 거 아닙니다. 결과는 좀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일단 여러분 내가 계속 말하고 있지. 전쟁이 지금 몇 년간 됐다고요? 이 고려와 몽골의 전투가 한두 달, 1, 2년 만에 끝났나요? 아니죠. 몇 년? 40년을 써 40년을. 그러니까 얘들아 봐봐. 자, 결과 첫 번째 적으세요. 전쟁이 너무 길어지는 거야.
뭐 이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을 싸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얘들아? 지배층, 최후를 포함한 고려의 그 지배층들, 최씨 정권 지배층들이야 강화도로 건너가서 안전하게 띵가띵가 악공들이나 놀고 있지만 몽골 애들이 고려 지배층들이 강화도로 건너갔다 그래서 얌전하게 오더니 뭐야 다 도망갔네 하고 돌아가요? 아니죠, 여러분들. 몽골은 초토화 전략이야. 몽골이 뭐야, 이 새끼들 강화도로 숨어 들어갔어. 야, 니들 강화도에서 나와 안 나와? 나와, 새끼들아. 안 나와? 그럼 니들이 나올 때까지 고려 전역을 초토화시켜주마. 이래서 몽골 애들이 올 때마다 고려 전역을 완전 쑥대밭으로 만들고 가요. 그래서 40년 동안 이 몽골 애들의 말발구 말에 고려 영토가 완전 초토화돼요. 이때 진짜 초토화되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몽골은 자비가 없어, 얘들아. 여러분, 원래 이거 여담인데, 몽골의 그 지배자 태무진, 징기즈칸 있죠? 징기즈칸이 그 중국 북방지방을 점령하고서 원래 계획이 뭐냐면, 다 죽여라. 중국인들 싹 다 죽이고, 그 중국 화북지방을 중국인들이 그동안 만들어 문명이 있을 거 아니야. 성들, 건물도 있고. 다 밀어버리고 초원으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말이나 키우자. 진짜 그 실행하려고 그랬어요. 다 죽이고, 중국인들 싹 다 죽이고, 중국을 완전 밀어버린 다음에 초원으로 만들어서 말이나 키우자. 라는 게 원래 계획이었어. 근데 그럴 바에야 그냥 얘네들 돈이나 삥 뜯는 게 낫지 않을까? 라고 해서 튼 거야. 그래서 징기즈칸이 정말 초토화전을 시켰으면은 정말 중국은 진짜 난리 났을 거예요. 근데 고려도 그렇게 된 거예요. 영토도 초토화되고 백성들도 죽고, 또 이때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부터 이어져던 소중한 문화재들이 엄청 많이 불탑니다. 몽골 애들이 딱 보고 그 문화유산 보고서 이야, 이 역사적인 문화유산일세 이러고 가요? 아니죠. 뭐야, 이거 때려보시는 거죠. 이때 훼손된 문화재가, 여러분 이거 기억나십니까? 황룡사 구층목탑. 황룡사라고 하는 절은 신라 시대에 만들어진 절이야. 신라의 진흥왕 기억나요? 6세기 신라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진흥왕, 성왕의 통수를 치고 한강을 점령했던 그 진흥왕이 황룡사라는 절을 만들고, 이 절 안에 9층 목탑이 있어. 이거 누가 만들었냐? 선덕여왕이 만들었거든요. 어마어마한 탑이야. 목탑, 나무탑입니다. 못 하나 쓰지 않고 나무로 만든 탑인데 높이가 무려 80m인가 100m인가 그래요. 높이가 80m, 100m면 얘들아 거의 아파트 15층 한 20층 높이에요. 11층? 10층? 그 정도, 10층 정도 높이야. 근데 생각해봐. 그 옛날에 나무로 만들어가지고 아파트 10층짜리 건물을 만든 거야.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들, 진짜. 근데 이걸 보고 몽골의 감상은 뭐였을까? 우와, 나무로 만든 거대한 탑이 있네. 캠파이어 하자. 이러고 다 불태웁니다. 캠파이어예요, 거기서. 이게 만약에 불타자고 남아있었으면은 우리 아시아에서 가장 큰 목탑이야, 얘들아. 이게 기록상으로 진짜 너무 안타까워요. 그리고 8만 대장경이 아니고 초조대장경이라는 게 있어요. 초조대장경. 대장경은 부처님의 말씀을 기록한 목판인데, 초조대장경, 처음 만든 대장경이다. 이거 언제 만든 거냐? 거란이 우리 고려에 쳐들어왔을 때 있죠? 그 거란족의 침입을 부처님의 힘으로 물리쳐보자 라고 해서 만든 게 초조대장경인데, 이게 이제 개경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이걸 몽골 애들이 꽝 다 부셔버린 거야. 그래서 만든 게 8만 대장경이에요. 이걸 이제 부셔진 초조대장경도 복구할 겸해서. 아무튼 이런 소중한 문화재도 다 박살나버립니다. 이러다 보니까 야, 전쟁 그만하자 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야. 다 지친 거예요, 이제. 몽골이라고 하는 저 거대한 애들을 상대로, 왜 몽골을 물리쳐도 계속 쳐들어오잖아. 그러니까 야, 그만하자. 이제 그만하고 화해하고 전쟁 그만하자. 이런 말 나왔어요. 야, 강화도 빼고 나라 전체가 망할 수도 있다. 강화도를 제외한 이 고려 전체가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으로 변하겠다. 그만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런 그만하자는 이야기를 당시 고려를 지배하고 있던 최씨 정권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없을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말했잖아. 얘들은 무신이야. 무신의 존재 의의는 뭐죠? 싸움을 있는 거야. 이 싸움을 위해 존재하는 군인들이 적에게 항복하는 순간 더 이상 권력을 잡을 명분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몽골과의 화의는 권력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말했지만 여러분, 권력자들은 백성들이 죽건 말건, 나라가 죽건 말건 본인들의 권력을 놓는 게 더 무서운 일이야. 최씨 정권은 절대로 권력을 놓을 생각이 없어. 끝까지 싸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견디다 못한 부하들이 미친놈 아니야? 그만해! 마이못 나이가 이러고 이제 그만해라 이러고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최씨 정권이 무너지게 돼요. 당시 최씨 정권 마지막 최충원, 최후, 최항, 최의. 당시 이제 최씨 정권의 지배자가 최의였는데 얘가 이제 부하들에 의해서 암살당하게 되고 무신 정권은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고려 정부는 뭐 할까?
몽골과 화해를 해요. 강화하자. 이제 우리 그만하자 라고 하게 돼요. 몽골도 되게 반긴다? 얘들아 생각해봐. 몽골 입장에서 얘들아 고려는 진짜 미친놈들이에요. 보통 이 몽골의 말 말고 말이 이렇게 오래 버티는 애들이 없어. 몽골도 야 이만하면 굴복하겠지 했는데 굴복을 안 하는 거야. 몽골도 이 새끼들 진짜 이제 질린다 질려 할 때 고려가 그만하자. 우리가 대충 너희들 이제 고개 숙일게 하니까 몽골 입장에서도 그래 야 그만하자 된 거야. 근데 이 몽골 조건이 뭐냐면 지금 이 최씨 정권이 어디로 숨어 들어가 있어? 강화도로 숨어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너희가 진정 우리와 화해를 원한다면 개경으로 돌아와라. 그럼 우리 이제 더 이상 너희한테 전쟁을 하지 않겠다. 개경 그 강화도에서 우주방어 존버 그만하고 나와라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려 정부는 강화도에서 다시 개경으로 돌아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과정에서 이 몽골과 화해하는 과정에서 진짜 드라마틱한 일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당시 여러분 이 봐봐 40년 동안 싸운 나라랑 화해를 한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외교 작업이잖아. 그래서 고려에서 몽골로 이 몽골과의 화해하는 이 강화 조약을 맺기 위해서 외교관을 누굴 파견하냐? 고려의 태자를 파견합니다. 왕이 직접 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왕 바로 아래에 있는 다음 왕이 될 수 있는 고려의 태자가 몽골에게 외교관 자격을 고려를 대표하는 외교관으로 가요. 이 고려의 태자가 바로 훗날 왕이 되는 고려의 원종 왕이 되는 원종이야. 고려 태자. 이건 여러분 자 제가 지금 이거 하는 거 안 적어도 돼요. 상황을 설명하는 거야. 이 이제 고려 정부가 이 몽골과 화해를 하기 위해서 외교관을 보냅니다. 누가 갔다고요? 고려 태자인 그 나중에 왕이 되는 원종이 가요. 당시 몽골의 황제는 현종이었거든? 현종을 만나러 간 거야. 몽골 황제를. 근데 가는 길에 현종이 죽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몽골 황제가 태자가 도착하기 전에 하고 죽어버린 거야. 근데 여러분 몽골은 유목민족이에요. 유목민족은 그 다음 태자를 명확하게 세우지 않아. 유목민족은 언제나 생존 경쟁이다 보니까 가장 능력 있는 자가 왕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농경민족은 무조건 장자승계지만 유목민족은 능력 있는 자가 왕이 된다. 그래서 현종도 후계자를 명확하게 세우지 않고 죽었어요. 당시 이제 이 몽골 제국의 두 명의 라이벌, 그러니까 이 현종을 이은 그 다음 차기 왕위 계승자가 누구였냐? 바로 쿠빌라이랑 아릭부케. 얘네가 이제 딱 다음 몽골의 왕을 놓고 경쟁하고 있었어. 자, 이 원종은 돌아버리는 거야. 얘들아, 너네가 원종이야. 누구한테 가야겠니? 이거 참 잘해야 돼. 확률은 50%지만 잘못 찍는 순간 끝장이야. 생각해봐. 예를 들어서 원종이 아릭부케에 갔어. 얘 봐봐. 원종은 지금 고려를 대표하는 외교관이야. 원종이 누구에게 가서 항복 선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고려가 누구를 몽골의 황제로 인정하느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원종이 아릭부케에 간다? 이거 아릭부케를 다음 몽골의 황제로 인정하고 당신이 몽골의 황제니까 당신에게 항복합니다 이거야. 근데 아릭부케가 만약에 졌어. 쿠빌레이가 황제가 됐어. 그럼 쿠빌레이가 고려 가만 안 두겠어요? 이 시건방진 새끼들, 야 니네 아릭부케한테 항복했지 새끼들아. 화해는 뭔 화해야. 끝장을 보자.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잘못 찍는 순간 나라가 망할 수도 있는 거야. 원종이 잠을 못 자요. 자신의 선택에 자신이 누굴 향해 가는가에 따라서 고려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거야. 원종은 깊은 고민을 합니다. 당시 누가 유리했냐? 아릭부케가 훨씬 유리했어. 그래서 원종은 도박을 걸어요. 어차피 아릭부케는 유리한 상황이니까 우리가 가봤자 우리를 별로 반기지 않을 것이다. 불리한 쿠빌라이에게 가서 쿠빌라이를 밀어보자. 그럼 쿠빌라이는 불리한 상황이니까 우리를 두 팔 벌려 환영할 것이고 우리도 환영해 줄 것이다 하고 원종은 일생을 도박을 합니다. 쿠빌라이에게 가요. 쿠빌라이가 어떻게 했을까? 원종 어떻게 맞았을까? 완전 환영한다. 역사에 나와 있어. 쿠빌라이가 원종이 오니까 너무 좋아요. 봐라! 우리 위대한 몽골 제국이 40년을 쳐들어가도 항복하지 않는 저 대단한 고구려의 후예. 당시 몽골은 고려를 고구려의 후예라 알고 있거든? 저 위대한 북방의 강자 고구려의 후예인 이 고려, 우리 몽골을 상대로 40년간 버틴 저 대단한 고려의 태자가 나에게 왔다. 이거는 고려가 나를 차기 황제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 하늘의 뜻은 나에게 있다 하고 원종을 완전히 홍보수단을 한 거야. 원종 왔을 때 쿠빌라이가 막 맨발로 뛰어나가요. 오 소아 이러고 막. 그리고 원종이 왔다는 거 이렇게 홍보한 거야. 그러니까 이 몽골의 그 귀족들이 그렇네. 고려가 쿠빌라이한테 갔다고? 쿠빌라이가 야 뭔가 있나 보다 하고 몽골에서 이제 분위기가 쿠빌라이에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쿠빌라이가 차기 황제가 됩니다. 아릭부케를 꺾고. 이게 몽골 세조예요. 야, 이 쿠빌라이가 얼마나 원종이 이쁘겠니? 그래서 딱 쿠빌라이가 원종 만났을 때 야! 해달라는 거 다 해줄게. 원하는 거 말해봐. 그러니까 원종이
우리 고려를 멸망시키지 말아달라. 우리 고려라는 국가를 유지하게 해달라. 우리가 당신에게 졌다. 당신 우리보다 뛰어나고 인정하겠다. 당신들에게 항복할 테니까 이 고려라고 하는 나라를 유지시켜 주시고 우리 고려의 전통 문화랑 풍습을 보존해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고려를 멸망시키지 말아달라. 합병하지 말아달라. 아니, 뭐라 할까? 콜. 그리고 오히려 쿠빌라이가 뭐라고 하냐면 나의 후손들이 이 몽골을 지배할 동안은 절대 고려를 합병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딱 유언을 남겨요. 그 황제님이 남겨. 고려를 절대로 합병하지 말아라고. 이게 세조구제라고 하는 뭐 그런 게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정말 드라마틱하지 않아요? 그때? 원종이 언어가고 생각해. 아리쿠케에게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거 쿠빌라이가 이겼으면은, 우린 지금 좀 다 몽골이 됐을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아무튼 몽골과 극적인 화해를 하게 됩니다. 굉장히 몽골이 고려를 좋게 봐요, 이때. 근데, 이런 평화로운 러브러브한 분위기, 이 원종과 쿠빌라이의 브로맨스가 꼽히는 이 러브러브한 분위기에 안 돼 있지라고 이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화해 안 돼! 어디 저런 오랑캐들이랑 화해를 해! 끝까지 싸워야 해! 라고 말하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누구냐? 그들이 바로 이 대몽항쟁에서 정말 출제 1순위 삼별초예요. 삼별초 기억나요, 여러분들? 누가 만들었지, 이거? 최충훈의 아들이었던 최우가 만든 그 부대였죠. 몽골에게 의해서 가족을 잃은, 몽골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이렇게 몽골의 원한과 증오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을 모아 만든 특수부대, 대몽항쟁을 위한 특수부대였죠. 이 삼별초가 우리는 절대로 몽골과 화해할 수 없다 하고 항쟁을 벌입니다. 그 고려 정부가 원래 여러분들 강화도에서 있었잖아. 그 강화도에서 지금 어디로 돌아간 거야? 몽골과 화해하고 이 개경으로 돌아갔잖아요. 삼별초는 개경으로 돌아가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강화도에서 몽골과 싸우겠다라고 딱 해요. 강화도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근거지를 옮겨 다녀요. 몽골과 여러분 알아. 육지에선 승부가 안 되는 거 알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네? 몽골의 약점은 유목민족. 바다를 건널 수 있다 없다? 없다. 섬을 옮겨 다니며 싸웁니다. 자, 여러분 지도 보이죠? 거기 아래에도 여러분들 프린트 아래에도 현장 다가가기 삼별초의 흔적이 남아있는 항몽 유적지들 이런 거 나와있네. 이 지도 보시면 나오지만 거기 그 삼별초가 근거지를 옮겨 다니는 지도 있죠? 이거 되게 중요해. 삼별초가 어디를 옮겨다니며 싸웠냐? 처음에는 강화도에서 싸우다가 어디로 가느냐? 거기 지도에 나오죠? 진도. 전라도 쪽에 있는 섬 진도로 가고요.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가? 제주도까지 갑니다. 이렇게 강화도, 진도, 제주도를 옮겨다니면서 삼별초는 몽골과 싸워요. 결국에는 제주도에서 이 고려 정부와 몽골 연합군에 의해서 니들이 뭔데 우리의 브로맨스를 방해해, 우리의 평화를 방해해 하고 이제 이 몽골과 고려 정부 연합군에 의해서 진압당하게 됩니다. 근데 삼별초가 이렇게 강화도, 진도, 제주도를 옮겨 다니면서 싸울 수 있던 이유는 고려 민중들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쌤, 분명히 전쟁 그만하는 화해하는 분위기 아니었어요? 전쟁 그만하자, 전쟁 질렸다 그만하자는 분위기 아니었나요? 이거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 민중들이 삼별초를 지원했다라는 문구에서 고려 백성들이 100% 몽골과의 화해를 반대하고 삼별초를 도와주었다 그거 아니에요. 얘들아, 고려 백성들도 입장이 다양할 거 아니야. 생각해봐. 너네가 고려 백성인데 엄마, 아빠, 뭐 누나, 오빠, 언니, 동생, 사랑하는 여자친구 뭐 다 죽었어. 너희 가족들이 몽골에 다 죽은 거야. 너만 살아남았어. 그럼 몽골과 화해하고 싶을까? 아니죠. 인생에 의미가 없잖아. 난 이대로 죽어도 상관없다. 몽골놈들 한 놈이라도 더 때려잡고 죽겠다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운 좋게 가족들이 살아남아있어. 그럼 몽골과 빨리 화해하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고려 백성들도 입장이 나왔던 거예요. 몽골과 싸우자, 그만하자. 그러니까 몽골과 싸우자고 했던 사람들이 이들을 도와준 거야. 그러니까 얘들아, 그럼 삼별초는 왜 싸웠을까? 삼별초는 지금 왜 이 몽골과의 화해를 거부하고 싸웠을까? 나라를 구하기 위한 이 애국심, 이 오랑캐들과 싸웠었다는 그런 마음? 그런 게 아니에요. 삼별초는 여러분 누구의 부대입니까? 네, 최씨 정권의 군대였죠. 그러니까 얘들아 봐봐. 지금 최씨 정권이 무너지고 고려 정부가 개경으로 돌아왔어. 그러면 과연 이 고려 정부가 이 최씨 정권의 사병이었던 삼별초를 그냥 놔둘까요? 아닙니다. 몽골과 화해하고 최씨 정권이 무너지고 몽골과 화해하고 개경으로 돌아가는 순간 최씨 정권의 부대인 삼별초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대로 죽느니 싸우겠다. 그러니까 기득권,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거야, 여러분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자, 거기 또 만화도 있네요. 오른쪽 아래에 고려 태자와
쿠빌라이의 만남. 이 만화도 있죠. 이것도 한번 보세요. 아까 제가 말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결과, 마지막. 어쨌건 이 원종의 운 좋은 선택 덕분에 고려는 몽골에게 항복을 했지만 나라의 독립을 유지합니다. 몽골과 싸운 나라 중에 여러분 몽골이 자기들과 싸운 나라의 국가와 왕조를 인정해주고 고려밖에 없어요. 나머지 다 죽이거든. 근데 고려는 독립을 유지합니다. 다만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와 쌤 그러면 고려는 완전한 독립과 자주권을 유지했나요? 아니에요. 어쨌건 고려는 몽골에게 항복을 했어. 나라는 유지, 독립은 유지하지만 당연히 몽골에게 간섭을 받을 수밖에 없죠. 이런 이중적인 측면이 존재하는 거야. 독립은 유지했지만 몽골에게 간섭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고려 사회에 굉장히 큰 문제를 가지고 와. 그럼 나중에 어떤 얘기가 나올까 얘들아? 고려 내부에서도 이 몽골의 간섭을 어떻게 하겠다? 끊어내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야, 여러분들. 자, 아무튼 여러분 그 아래에 자료 있죠? 저희가 많은 자료 실어놨습니다. 이 몽골과 싸운 자료 보실 텐데 요즘 특히 삼별초가 강화도, 진도, 제주도를 옮겨가며 싸웠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자, 대몽항쟁의 결과 삼별초의 항쟁을 중심으로 결국에는 이렇게 최씨 정권이 무너지고 몽골과 강화를 통해서 개경으로 돌아왔고 그 과정에서 최씨 정권의 군대였던 삼별초가 강화도, 진도, 제주도를 옮겨다니면서 항쟁을 했지만 결국엔 진압당합니다. 그리고 독립을 유지했지만 간섭을 당했다라고 하는 거고 이런 것들 보시면 돼요. 여러분 이 얘기만 할게요. 여러분들 이게 가끔 진짜 가끔 나와서 그런데 삼별초가 얘들아 옮겨다니면서 일본에 편지를 보내요. 일본에 도와달라고. 근데 고려 정부도 일본에게 편지를 보내. 그러니까 개경으로 돌아온 고려 정부도 일본에게 편지를 보내고 이 삼별초도 일본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목적은 뭐야? 우리를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일본 정부가 편지를 받았는데 둘 다 발신인이 뭐야? 고려 정부. 얘들도 스스로를 자기들이 고려 정부라 그러고 얘들도 고려 정부라 그래. 그럼 뭐 일본 정부에서 뭐야? 고려 정부한테서 편지가 2통이 나왔네? 뭐야, 누굴 따라야 돼? 한쪽에서는 몽골은 개쌍놈 오랑캐 새끼들이니까 어울리지 마라. 우리를 도와달라. 여기서는 삼별초 도와주지 말고 우리 도와달라.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건 가끔 나와요. 그러니까 일본의 삼별초랑 고려 정부가 동시에 편지를 보냈다. 이런 얘기 가끔 나오니까 뭐 알아두시고요. 뒷장에 나와 있는 이런 자료들도 같이 보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몽골의 간섭을 받으면서 고려 사회에 어떤 변화가 생겼고 이 몽골의 간섭을 끊어내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고려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